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산수몽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엔 뭘 배웠죠? 산수몽계의 괴상, 괴명, 괴의, 교훈 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산수몽계와 관련된 트롯 가수, 또 그 가수의 대표곡 운세를 보고 난 다음에 산수몽계의 괴사와 상사를 배우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산수몽계는 우리 이게 이미지에서 보듯이, 그죠? 상계는 산을 상징하는 간으로 되어 있고, 하계는 물을 상징하는 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수몽이라고 한다 그랬죠. 산수몽계입니다. 이 산수몽계의 상징성은, 즉 괴의는 교육, 그 다음에 배움의 과정입니다. 길고 어려운 배움의 과정, 누구나 다 한 번씩 겪어온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 관련된 가수는 이찬원입니다. 제 썸네일 제목은 배움의 여정, 이찬원과 몽계의 조화라고 정했습니다. 이 이찬원 가수의 대표곡은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우리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지날 무렵 이 힘을 내세요라는 이 곡은 우리들에게 많은 힘과 용기를 북돋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 찬원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움의 여정, 이찬원과 몽계의 조화. 오늘 우리는 한국 트롯의 신성 이찬원과 주역의 교육과 배움의 과정을 상징하는 몽계의 이야기를 통해 교육의 중요성과 그가 겪은 배움의 과정이 어떻게 그의 음악적 여정을 형성했는지 탐구합니다. 이찬원의 음악적 여정에서 가장 큰 전환점은 인기 경연 프로그램 미스 트롯에 참가하면서 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그는 국민적인 사랑을 받는 트롯 가수로 급부상했습니다. 경연 중 그는 끊임없이 새로운 곡들을 배우고 다양한 무대 매너를 시도하며 자신의 한계를 시험해 왔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경험 많은 선배 가수들로부터 받은 조언과 멘토링은 그의 기술을 한층 더 세련되게 다듬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찬원은 이 과정에서 얻은 피드백을 통해 자신의 음악적 표현력을 극대화하고 무대에서의 자신감을 키워왔습니다. 그의 대표곡 힘을 내세요는 이찬원의 감성적인 보컬과 긍정적인 메시지가 결합된 곡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었습니다. 몽계의 지혜와 교육적 가치를 음악으로 전달하며 그의 예술적 접근이 폭넓게 사랑받게 되었습니다. 이찬원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이야기를 넘어 몽계의 교육, 배움의 과정이 어떻게 한 인간의 음악적 삶과 경력에 깊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의 여정에서 우리 모두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의견도 나중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이렇게 몽계의 상징성인 교육, 배움의 과정을 가진 그런 사람들의 운세는 크게 시운, 때운이죠. 재운, 재산운입니다. 다음 가정운, 건강운을 나눠볼 때
시운은 출이용세입니다. 출이용세. 나아가서 세상을 향해 자신의 재능을 뽐내라. 즉 나아가서 세상에 힘을 비춰라.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라 하는 시운이 있습니다. 다음 재운은 과결적길, 과결적길입니다. 과감하게 결단하면 제복이 오면서 길해진다. 과감하게 결단하라는 그런 운이 있습니다. 다음 가정운은 혼인 기시, 혼인의 징조가 보인다. 건강운은 국어사열, 국어사열, 사악한 열기를 뿜어낸다. 몸에 있는 사악한 기운을 밖으로 뿜어낸다는 얘기죠. 이렇게 몽개의 상징성인 교육, 배움의 과정을 가진 사람들의 운세는 시운, 재운, 가정운, 건강운으로 해서 네 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제 몽개의 괴상과 몽개의 괴사와 상사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몽개 괴사를 한번 볼까요? 형, 비아구 동몽. 제가 여기 옆으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몽개, 형통하다. 비아구 동몽, 동몽구화, 초서고, 제3도, 독적불고, 이정. 이렇게 한글로 적을 수 있겠습니다.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몽개는 형통하다. 내가 목미한 아이를 찾는 것이 아니라 목미한 아이가 나를 찾는다. 처음 점치면 일러주지만 제3 점치면 모독하는 것이니 모독하면 일러주지 않는다. 고듬을 지키면 이롭다. 라고 한글로 우리말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이걸 해독하면요. 먼저 이 네 번째 64괴 중에서 네 번째 괴인 상수몽개하고 수레중개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세 번째 괴가 수레중개였죠. 그죠? 수레중개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수레중개, 수레준. 이게 수레중개였죠. 상괴가 물을 상징하는 감, 하괴가 우리를 상징하는 진이었습니다. 이게 물을 상징하는 감, 우레를 상징하는 진이었죠. 우레. 그래서 수레준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이 수레중개의 괴상을 상하로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하로 뒤집으면 그 얘기는 위에 있는 효를 밑으로 오고 밑에 있는 효를 위로 올리는 겁니다. 한번 뒤집어 볼까요? 이렇게 되겠죠. 상괴는
산을 상징하는 간, 산을 상징하죠. 그 다음에 하괴는 물을 상징하는 감입니다. 감. 물을 상징하죠. 그래서 산수몽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수레중계의 괴상을 상하로 뒤집으니 산수몽계가 되면서 산수몽계가 수레준이 세 번째 계고 산수몽이 네 번째 계가 되더라. 이 얘기는 세 번째 계하고 네 번째하고 연관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게 뭘 배웠냐 그러면 종계하고 착계를 배웠습니다. 기억나시는지요? 종계는 이것처럼 괴상을 상하로 뒤집었을 때 다른 게로 변한 걸 종계라 그랬고, 착계는 상하로 뒤집어도 변하지 않는 게, 그걸 우리가 착계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릴 때 종계는 총 28쌍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착계는 8개가 되어 있다. 8개의 착교가 있다. 그래서 28상 곱하기 2 하면은 56이죠. 56하고 8을 더하면은 64개입니다. 그래서 64개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 위에 적을까요? 64개로 위에다 적죠. 밑에 잘 안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요건 지우겠습니다. 수레중계하고 산수몽계하고의 관계는 수레중계를 상하로 뒤집었더니 산수몽계가 되더라. 그게 세 번째 계가 되고 네 번째 계가 되면서 하나의 짝을 이루더라. 그걸 우리는 종교의 관계라 그런다. 그게 총 28개의 쌍이 있다. 쌍이니까 거의 곱하기 1을 하면 56개 괴가 나오고, 이 변하지 않는 괴가 있더라. 그걸 착규라 그랬는데 그 8개가 있더라. 그 8개하고 56하고 8개 더하니까 총 64개가 되더라. 그리고 28하고 8 더하면 36이 돼서 36궁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자, 요건 위에 거 먼저 지우겠습니다. 중계하고 몽계의 괴상은 지우고 설명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수월할 것 같네요. 자, 64개의 배열 순서에 있어서 종계와 착계와의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건 종계는 28상이 있고 착계는 8개가 있다. 8개, 8개가 있다 그랬죠. 자, 28상은 곱하기 2를 하면은 56개 괴가 됩니다. 8개 괴를 더하면은 64괴가 되죠. 64괴.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64괴가 된 말씀드렸고, 또 28 더하기 8을 하면은 36이죠. 36은 36궁이 된다 했습니다. (36궁) 자, 그 다음에 이 종계하고 착계가 있는데, 이 착계는 쌍이 아니고 8개의 괴죠. 이게 8개의 괴가 뭐가 있냐 그러면요, 여기 보면은 건곤, 그 다음 이대과, 그 다음 감리, 그 다음 중부소가, 이런 8개의 괴가 착괴의 관계를 가진다 그랬습니까? 자, 그럼 건고는 어떻게 착괴냐? 제가 지난 시간 설명드릴 때 그는 양효가 6개입니다. 그죠? 모두 양효니까 상하로 뒤집어도 변화가 없죠?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변하지 않으면은, 상하로 뒤집어지지 않으면은 변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양효가 음으로 변하더라.
그래서 이걸 착교라 그런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기하고 대과계를 한번 볼까요? 이기하고 대과계를 보면은 이것도 상하로 뒤집어도 변화가 없습니다. 한번 볼까요? 산내 1에 한번 보자. 이게 28번째 개입니다. 산내 1을 볼까요? 산내 1을 보면은 이게 위가 산을 상징하는 강계, 아래가 우레를 상징하는 징계입니다. 그래서 산내입니다. 2개죠. 이걸 상하로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하로 뒤집으면 상호도 똑같이 되죠. 그렇죠? 변화도 상하로 뒤집어도 변화가 없습니다. 근공계 마찬가지로.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효가 바뀌어 버린다 그랬죠. 효가. 이게 양효는 음으로, 음효는 양으로 바뀌어 버린다 했습니다. 그럼 이거 바꿔 볼까요? 양효는 음으로, 음효는 양효로, 음효는 양효로, 음효는 양효로, 음효는 양효로, 양효는 음효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됩니까? 상계는 연못을 상징하는 택이 됩니다. 택에 연못을 상징하죠. 이게 연못을 상징하는 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하계는 어떻게 됩니까? 바람을 상징하는 송계죠. 바람풍입니다. 그러니까 태풍, 대과, 이 28번째 계죠. 태풍, 대과계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렇게 64개가 배열되어 있지만 그 내용을 하나하나 봤더니 다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곤, 이대과, 감니, 이거는 8개의 괴지만은 결국 4개의 쌍이 되죠. 그러면 24쌍 벌어서 4쌍 하면 어떻게 됩니까? 32쌍이 되죠. 그래서 64개 배열을 보면은 총 64개인데 거기에는 36궁을 얘기하기도 하고 32쌍을 얘기하기도 한다. 32쌍은 바로 곱하기 1을 하면 64궤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64개는 32개의 가정을 가지고 있다. 왜? 가정에는 부부가 있기 때문에 각각 부부가 한 가정을 만들면서 32개의 가정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이해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64개가 그냥 막무가내로 배열된 게 아니고 그 배열된 이민에는 이렇게 종계 착계의 관계를 가지면서 각각 짝을 이루면서 이루고 있다. 그래서 세 번째 개인 수의 중계하고 네 번째 개인 산수 몽계는 완전히 다른 괴가 아니고 한 가정 안에 있는 다른 괴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해하기가 수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역에서는 이렇게 종계와 착계로 이루어진, 즉 비복적변, 제가 비복적변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걸 제가 한자로 한번 적어볼까요? 이거는 비복 적변, 즉 거꾸로 되지 않으면은 변한다. 조금 전에 그랬죠, 그죠? 거꾸로 우리가 중계에서 몽계가 될 때는 거꾸로 되기 때문에 거꾸로 시켰습니다. 그래서 괴가 바뀌었죠. 중계가 거꾸로 했더니 몽계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바뀌지 않은 괴들이 있었죠. 근곤, 이대과, 감리, 중부소가, 이런 게는 거꾸로 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효가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거꾸로 되지 않으면은 바로 바뀐다, 효가 바뀐다 하는 걸 비복적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되지 않으면은 변한다. 이게 64개의 변화 원리입니다. 그래서 비복적변, 거꾸로 되지 않으면 변한다 하는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이 형통하다 할 때 형을 한번 볼까요? 형. 이게 형입니다. 형통하다. 형통하다는 이 괴사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먼저 우리가 여기 보면은 형통하고 이롭고 곧다. 원형 이정할 때 원형 이정. 이 세 개가 있고 원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국에서는 원형 이정, 물용 유유왕, 이건우라는 괴사가 있었죠. 그 괴사에 분명히 중계는 원형 이정이라고 네 개가 있었는데 이 괴사에서는 원이 빠지고 원형 이정 세 개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중계하고 몽계가 하나의 가정에 살고 있는 다른 괴인데 어떻게 중계는 원이라는 괴사가 들어갔는데 몽계는 원이라는 괴사가 빠졌을까요?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 가정에 살고 있는데, 그렇죠?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 술의 중계는 괴상을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술의 중계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술의 중기죠. 술의 중계입니다. 이걸 한자로 읽었습니다. 술의 중계. 자, 술의 중계는 우레를 상징하는 이 초목이 험함을 상징하는 물을 뚫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힘들죠. 그래서 중계라는 글자를 보면은 이 중계가 이렇게 됐었죠. 이걸 풀어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이게 풀초자입니다. 풀초자. 이게 풀초자입니다. 이게 땅을 뚫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가운데서도 시작하는, 즉 시작의 어려움을 얘기했죠. 근데 원의 뜻이 바로 시작, 어떤, 계시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는 이런 땅을 뚫고 처음 나오는 그런 시작의 어려움을 상징하기 때문에 원이라는 괴사가 들어갔는데 몽계 같은 경우에는 산 아래에서 흘러나오는 샘물이 어렵고 긴 배움의 과정을 거쳐서 바다에 이르는 그걸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이라는 개념이 의미가 없죠. 원이라는 글자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몽계는. 그래서 몽계는 원형 이정 중에서 원자가 빠진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산수 몽계는 산 아래에서 솟는, 산 아래에서 샘는, 솟아나는 샘물이 길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바다에 이르는 그 배움의 과정을 묘사를 하고 있는 게 산수 몽계입니다. 그래서 이 산수 몽계는 술의 중계가 가지고 있는 시작, 어떤, 개시라는 그런 뜻을 가질 이유가 없다. 그래서 몽계의 괴사에는 원이라는 괴사 내용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형이라는 이 괴사는 어떻게 우리가 괴상에서 읽어낼 수 있을까요? 여기 보면은 산수몽입니다. 그죠? 산수몽을 보면은 이 산수몽이죠. 그죠? 이게 상교가 산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교가 물을 상징하죠. 그래서 산수몽입니다. 산수몽인데 여기에 2, 3, 4, 5 상효, 이게 초효고 이게 2효, 3효, 4효, 5효, 상효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릴 때 같은 효가 서로 맞붙어 있을 때는 하나의 호로 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 호는 2호부터 상호를 갖다가 우리가 보면은 2호는 양호입니다. 그리고 3, 4, 5는 다 음효죠. 하나의 음으로 표시할 수 있다 했습니다. 상효는 양효입니다. 양효. 그럼 이게 리계가 되어버리죠. 불을 상징하는 리계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불을 상징하죠. 이 리계는 형통하다는 물상이 있습니다. 우리 66페이지 물상 취상표를 보면은 이 형통하다는 게 리계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괴상 자체가 지금 형통하다는 형의 괴사가 이 괴상이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이라는 괴사가 나왔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물상인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비아구 동몽, 동몽구와 내가 목매한 아이를 찾는 것이 아니라 목매한 아이가 나를 찾는다는 얘기죠. 자, 요게 이제 이 첫 번째고 이게 두 번째입니다. 비아구 동몽, 동몽구와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역에서 이 주역에서 우리 주역의 괴상에서 보면 하괴는 나를 상징하고 상괴는 상대방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산수몽계의 주괴는, 즉 주효는 구이가 됩니다. 왜? 일반적으로 구오가 주효가 되는데 여기는 오효가 음효입니다. 양효가 못 되죠. 그러니까 주효가 못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이가 양효면서 중도를 취했기 때문에, 즉 초효, 2효, 3호에서 중간호를 취했기 때문에 중도를 취한다 그러죠. 중도를 취했기 때문에 구이가 주호가 됩니다. 그러면서 4개 있으니까 이게 나고 이거는 상대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비아구 동몽이라는 얘기는 내가 동몽을 찾는 것이 아니라 동몽이 나를 찾는다는 얘기는 구인 내가 유고인 동몽을 찾는 게 아니고 유고인 동몽이 구인 나를 찾는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 구인은 양효로서 서성을 나타내고 유고는 음으로서 제자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비아구 동몽고와는 교육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서성이 제자를 찾아서는 안 되고 제자가 서성을 찾는 게 바로 교육의 기본 원칙이다 라는 부분을 이 괴상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비자는요, 지금은 우리가 쓰는 비자하고 똑같습니다. 아니다라는 뜻이죠. 그죠? 내가 동몽을 찾는 것이 아니고 동몽이 나를 찾는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비아구 동몽구화라는 이 괴사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제가 동몽은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죠? 상계간에서 해밈의 물상이 있는 것은 몽을 상징하고 소남, 즉 막내 아이라는 뜻은 동이 차고 차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아구, 내가 구한다, 구한다는 뜻은 또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이 상괴간이죠. 산을 상징하는 간괴입니다. 이게 보면은 이 간괴는 또 무슨 뜻이냐? 헤매의 물상이 있음과 동시에 구한다는 뭐죠? 구한다. 즉 바로 이게 구한다는 뜻입니다. 구. 그래서 비아구 동몽, 구자는 바로 이 산을 상징하는 간괴에서 나오는 물상입니다. 그래서 비아구 동몽, 내가 동몽을 찾는 것이 아니라 동몽이 나를 찾는다 라는 해석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음 이제 세 번째로 초서고 제3독 독적불고입니다. 자, 이 괴사는 제가 해석을 할 때 처음 점을 치면 이게 점친다는 서자입니다. 처음 점을 치면 일러준다. 제3점을 치면 모독하는 것이니 모독하면 일러주지 않는다 라고 제가 해석을 했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이 초서고 제3독 독적불고, 이 부분은 바로 복서, 점이라는 것은 여기서 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점이 과연 무엇인가를 산수몽고에서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복서, 즉 점은 인류가 우매함에서 문명으로 진입하는 교란이며 무지에서 유지로, 감성에서 이성으로 가는 필연적인 단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늘과의 고차원 정보와 소통하고 귀신과의 저급한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점을 칠 때는 다음의 4가지 조건을 반드시 갖춰야 된다. 그 4가지 조건이 뭐냐? 이게 점복의 4가지 조건입니다. 점복의 4가지 조건. 첫째, 무사불점. 점칠 일이 없으면 점을 쳐서는 안 된다. 쓸데없이 점을 치지 말라는 얘기죠. 두 번째, 무의불점. 의심나는 사항이 없으면 점을 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부정불점. 정당한 것이 아니면 점을 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제가 오늘 저녁에 남의 집 담을 넘어가서 물건을 훔치려고 그럽니다. 이게 성공하겠습니까? 실패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그 정당하지 못한 것은 점을 쳐도 맞게 나올 수 없다는 얘기죠. 다음, 무성불점입니다. 정성스러움이 없으면 점을 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장난삼아 치는 점은 하늘에서 제대로 정보를 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 무성불점이라는 이 얘기는요, 우리가 점을 치러 점장인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점장이한테 제 사정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과연 그 점장이가 정성을 가지고 물어줄 것인가 하는 부분은 점장의 마음이지 문점작, 즉 점을 묻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죠. 그래서 진정한 점은 본인이 정성스럽게 또는 본인이 아니면 부모님 정도이 되는 정말 가까운 혈연관계가 점을 칠 때 정성스러움이 그나마 나오는 것이지, 제3자가 점을 쳐가지고 그 정성스러움은 보장하기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점을 칠 때 4가지 조건, 무사불점, 점칠 일이 아니면 점을 치지 말라. 쓸데없이 일이 없는데 치지 말라는 얘기죠. 두 번째, 무의불점, 의심스럽지 않으면 점을 치지 말라. 세 번째, 부정불점, 정당한 것이 아니면 점을 치지 말라. 네 번째, 무성불점, 정성이 없으면 점을 치지 말라라는 부분을 갖다가 이게
주역에서, 즉 산수 몽계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경우가 있죠. 점을 치면서 그게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시 2번, 3번 점을 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자, 처음 치는 거는 이게 태극입니다. 하나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1차 분화가 되면서 음양으로 바뀝니다. 또 이게 2차 분화가 되면서 음이 되고 음양이 되고 양음이 되고, 다시 이거 할게요. 자, 이게 음양입니다. 이게 태극입니다. 태극이 1차 분할을 하니까 음양으로 바뀌었죠. 그죠? 음양이 또 2차 분할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상으로 바뀌죠. 사상. 자, 사상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음효를 그대로 바닥에 딱 깔습니다. 2개 다. 그렇죠? 이거는 양효를 2개 다 바닥에 깝니다. 그리고 위에 다시 음효가 생기고 양효가 생기고 음효가 생기고 양효가 생기죠. 이게 사상입니다. 자, 그럼 1차 점을 칠 때는 이게 태극 단계입니다. 2차 칠 때는 음양 단계입니다. 3차 칠 때는 사상의 단계에 가는 거죠. 이래 되면 정보의 소통량이 태극에서는 100%가 되는데 음양으로 하면은 이거 50% 줄어듭니다. 소통량이. 하늘과 소통이. 3차로 가면은 4개니까 25% 줄어들죠. 이 줄어드는 비율에 따라서 정확도도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점을 칠 때는, 처음 점을 칠 때는 일러준다는 얘기가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2번, 3번, 제3점을 치면은 그건 못 오가는, 하늘을 못 오가는 것이다. 못 오가면 못 오가면 일러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번, 3번 점을 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종종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마음에 들 때까지 점을 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별 의미가 없는 일이다. 그만큼 확률이 떨어진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점을 칠 때 4가지 조건, 그 다음에 점의 횟수, 특히 우리 괴사에서는 점의 횟수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초서고, 제3독, 독적불고. 처음 점을 치면은 일러주지만 2번, 3번 점을 치면 못 오가는 것이니 못 오가면은 일러주지 않는다라고 괴사에서 못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요. 지금 산수몽계라는 것이 어떤 배움의 과정을, 교육이나 배움의 과정을 상징하는데 왜 갑자기 점이라는 게 툭 튀어나왔을까요? 점하고 그 다음에 배움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우리가 각 꿀문에 이은 건문을 보면 학자를 이렇게 씁니다. 학자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글자를 파자를 해보면은 이 양쪽이 양쪽 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게 효자죠. 효. 2호, 3호, 초육효, 9이호, 635, 초효, 2호, 3호, 4효, 5효, 상효할 때 효자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위에 이 모습은 2손으로 점을 치고 있는 겁니다. 이 학자가 뜻하는 게. 2번째, 이건 지붕입니다. 이 지붕. 그리고 그 밑에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점을 치는 것을 배우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렇게 학자가 바뀐 겁니다.
아들 자자로 바뀐 거죠. 이건 지붕이고 요거는 효고 이 양손입니다. 그래서 학자하고 배울 학자하고 점하고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관계가 아니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배움하고 점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부분을 보면요, 제가 이게 건문이에요. 건문에 보면은 학자를 이렇게 쓴다 그랬죠. 이 건문은 각골문 다음에 나온 게 건문입니다. 각골문 다음에, 그렇죠? 이 건문에 이렇게 쓰는데 이 글자를 파자를 해봤더니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학자가 되더라. 그래서 점은 징후를 알기 위한 것이다. 자, 그럼 징후를 알기 위한 것이다 그랬는데 징후를 알기 위한 것하고 또 배움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징후를 파악하면 결과를 알 수 있고 결과를 알면 길한 것을 택할 수 있다. 학의 목적도 바로 이것이다. 배움은 바람직한 미래를 예측하고 선택하기 위한 것이다. 즉 배움은 징조를 파악해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고 그걸 선택하기 위해서 하는 게, 배우는 게 이 학이란 글자가 나타내고 있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자가 원래 사용할 목적은 점을 치는 것을 애기에게 가르치고, 또는 애기는 이 애는 이 점 치는 것을 배우는 것이 학이다. 그래서 학과 점은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초쓰고 제3독 했죠, 그죠? 여기 보면 이게 한자로 쓰면 이렇게 돼 있죠. 제3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3자가 숫자가 나옵니다. 주역에서 나오는 숫자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 3자입니다. 이 3자. 주역에서 3자는 무려 23번 나옵니다. 23회. 이 3자가 무려 23회 나옵니다. 여기 벌써 몽개에서 한번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쭉 하면은 이게 23회 나옵니다. 자, 그럼 다른 숫자는 뭐가 있으면 몇 회나 나올까요? 보면은 이게 5자, 그 다음에 10자, 이 두 개는 5회 나옵니다. 5자하고 10자는요. 그 다음 7자가 3회. 그 다음에 100자가 2회. 그 다음에 2자가 2회. 그 다음에 8자가 1회. 그 다음에 9자가 1회. 그 다음에 억자가 1회. 이렇게 총 3, 5, 10, 7, 100, 2, 8, 9, 억자가 나옵니다. 자, 그럼 여러 숫자 중에서 가장 많이 드러나는 이 3자. 이 3자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텐데요. 3자 나오는 괴상을 보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물을 나타내는 감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한번 볼까요? 우리 제3독 했는데 제3독이 3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다. 여기 보면은 산수몽입니다. 산수몽. 이 감자에 3자가 들어있다 그랬죠. 감자가 3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자가 학위에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 3이 나왔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다른
23회나 이렇게 많이 나오는 샴이라는 숫자는 반드시 물을 상징하는 감개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네 번째로 이정입니다. 이정은 여기 있죠. 그죠? 이정은 고dom을 지키는 것이 이롭다라는 뜻입니다. 즉, 지극한 정성으로 두 가지 마음을 가지지 않는 게 이정입니다. 지극한 정성으로 두 가지 마음을 가지지 않는 게 이정. 즉, 고dom을 지키는 것이 이롭다는 뜻은 두 가지 마음을 가지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정자는 점친다는 뜻하고 상당히 관련이 깊습니다. 우리가 위에서 점을 칠 때 네 가지 조건을 볼 때 무성, 불점이라 그랬죠. 정성이 없으면 점을 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정자는 고dom을 지킨다 그러죠. 고dom을 지키는 건 뭡니까? 마음을 반듯하게 가지는 거죠. 즉, 정성된 마음과 반듯한 마음이 있어야만이 이 제대로 점이 치진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 정자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 치는 사람은 바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무슨 뜻이냐? 이걸 한자로 쓰면요, 선지자. 미리 아는 사람이에요. 미래를 미리 아는 사람을 선지자라 그러죠. 그래서 정은 점 치는 사람을 바로 가리킨다. 그래서 두 가지 마음을 가지지 않고 바른 마음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점을 치는 게 정이다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역은 군자가 도모하는 것이지 소인이 도모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군자가 도모하는 것이지 소인은 역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다. 즉, 역을 배우는 사람은 군자여야 된다. 소인은 역을 배워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여기서도 얘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 고dom을 지키면 이롭다 하는 뜻은 바로 고dom을 지킨다. 그런 것은 두 가지 마음을 가지지 않고 반듯한 마음을 정성스럽게 가지는 것이니까 이 정은 점친다는 뜻과 서로 상통한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괴사 부분은 제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다 드렸는데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전복 네 가지 조건.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여러분도 주에 공부를 해 나가시다 보면 점을 즐겨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점을 칠 때 반드시 이 네 가지 사항을 명심해서 점을 치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상사입니다. 상사. 여기 있죠. 상사. 상왈로 되어 있죠. 사나 출천이 몽개이니 군자는 이를 보고서 과감하게 행동하고 덕을 쌓는다 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상사는 산 아래에서 솟는 물이 샘물이니 몽개는 이를 보고서 볼까요? 상사에서 말한다. 사나 출천. 몽. 군자이 과행육덕. 이렇게
한글로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해석을 하면은 산 아래에서 나오는 샘물이 몽괴이니 군자는 이것을 보고서 과감하게 행동하고 덕을 쌓아야 한다 라고 자연의 현상을 설명해 주면서 우리 인간이, 특히 군자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역은 군자가 하는 공부라 그랬죠. 소인은 주역 공부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군자는 이를 보고서, 즉 산하 출천을 보고서 과감하게 행동하고 열심히 덕을 쌓는다 라는 부분이 이 상사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몽괴는 여기 보다시피 상괴는 산을 상징하는 간괴로 되어 있고 하괴는 물을 상징하는 감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산 아래에서 나오는 샘물이 되죠. 샘물은 산속의 무수한 물방울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는 군자의 고상한 덕행은 평소에 조그만 선행이 누적되어 이루어진다는 것에 비유되고 있죠. 즉 물방울이 모여서 샘물로 솟아나오는 그 부분을 군자가 나타내는 덕행이 평소에 자기가 이루어놓은 조그만 선행이 누적되어서 이루어진다는 것에 비유를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샘물은, 산에서 나오는 이 샘물은 산에 있는 모든 사물에게 자양분을 제공하는 그런 덕을 기르는, 자양분을 제공하는 것은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덕을 기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덕을 기르는 그런 뜻이 됩니다. 이 상사는 그럼 어떤 물상에서 나왔느냐 하는 부분을 한번 볼까요? 먼저 이 괴상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산수몽이죠, 그죠? 이게 산수몽입니다. 보면은 산은 간괴고 수는 감괴입니다. 간괴, 그죠? 이 간에는 무슨 괴상이 있냐 그러면 덕이 쌓인다는 괴상이 있습니다. 덕이 쌓인다. 덕이 쌓인다는 괴상이, 물상이 이 간괴에는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덕이란 상사가 나오죠. 또 간괴에는 어떤 괴상이 있느냐, 여기서는 관계 괴상에서 나오는 것보다는요, 우리가 호계를 배웠죠. 호계는 뭐라 그랬습니까? 호계는 초요와 상어를 제외하고 2, 3, 4, 5효를 가지고 새로 만들어낸 게 호계를 했습니다. 호계, 그죠? 호계. 자, 그럼 이 2, 3, 4, 5를 가지고 호계를 만들어 볼까요? 먼저 2, 3, 4가 4개가 된다 했죠. 2, 3, 4가 4개. 자, 2, 3, 4가 4개입니다. 그럼 외계는 3, 4, 5요가 된다 했죠. 산수몽이니까 2, 3, 4가 4개, 3, 4, 5가 다 음입니다. 이게 호계죠. 호계 뭘지 됩니까? 이건 땅을 상징하는 지죠. 이건 우리를 상징하는 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뢰복계 됩니다. 지뢰복계. 이 24번째 개입니다. 자, 근데 이 우레를 나타내는 징계에, 우레는 징계를 나타내죠. 그죠? 징계에 무슨 물상이 있느냐? 이게
결단하고 조급하다. 결단 조급. 이란 물상이 이 징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징계에. 혹의 학인 징계에 결단 조급이라는 물상이 있으니까 여기서 과감하게 행동하는 과감이란 상사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 학인 징계에는 무슨 물상이 있느냐? 움직임 물상. 우리는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죠? 움직임 물상에서 뭐가 나오느냐? 이 행동한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행동. 그래서 결단 조급에서 과감하다는 과가 나오고, 움직임에서 행이 나오니까 과행. 그 다음에 강구에서, 그죠? 덕이 쌓인 게 육덕입니다. 육덕. 그래서 과행 육덕이라는 이 상사가 일이란 물상에서 나온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 괴상을 보고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네 번째 산수몽계의 두 번째 시간, 상징성, 그 다음에 상징성과 관련한 트롯가수, 트롯가수를 이용한 썸네일 제목, 그 가수의 대표곡을 말씀드리고, 그러한 상징성을 가진 사람들의 운세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 몽계의 강의를 마치면서 여러분들도 어렵고 긴 배움의 과정을 가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우리 다 같이 주에게 더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네 번째 기회 산수몽의 세 번째 시간, 즉 효사 중에서 초요, 이요, 삼요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좋아요, 댓글,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